JTBC가 대선 대진표가 확정된 뒤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10%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함께 올랐습니다. 후보 선출로 여론의 주목도가 높아지는 컨벤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연지환 기자입니다. 여야 대선 후보로 확정된 네 사람이 대선에서 대결한다면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39.6%, 이재명 민주당 후보 29.6%, 심상정 후보가 5.1%, 안철수 후보 4.8%로 나타났습니다. 윤 후보와 이 후보 간 격차는 10%포인트로 윤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지난달 19일, 20일 실시한 직전 조사보다 윤 후보 지지율이 9.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양자 대결에서도 윤 후보 44.2%, 이 후보 34.6%로 윤 후보가 우세했습니다. 지난 조사에선 오차 범위 내로 우열을 가릴 수 없었지만 9.6%포인트로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올랐습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 43.5%, 더불어민주당 25.7%를 기록했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거나 잘 모른다는 무당층은 17.2%였습니다. 지난 조사에선 두 당이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였지만 이번엔 18%포인트 가까이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40대와 50대에서 두 자릿수 하락세가 나타난 반면 국민의힘은 전 연령대에서 지지도가 올랐습니다. 윤 후보와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상승한 건 당장 후보 선출 뒤에 주목도가 높아지는 컨벤션 효과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컨벤션 효과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두 후보 모두 상대적으로 좀 비호감도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본인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내년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61.1%로 유지돼야 한다는 응답의 2배 가까이 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기관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일에서 7일 실시했습니다. 전국 성인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네, 컨벤션 효과로 지지율은 윤석열 후보에겐 악재가 될 수 있는 여러 사안들도 있습니다. 경쟁자였던 홍준표 의원은 두 사람 중 하나, 다시 말해 이재명, 윤석열 후보 중 한 명은 선거에서 지면 감옥에 가야 할 것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윤 후보 선대위에 함께할 뜻이 없다는 점을 밝힌 것이죠. 2030 세대의 집단 탈당과 선대위 구성을 둘러싼 내분도 윤 후보에겐 큰 과제입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해단식을 연 홍준표 캠프는 청년들을 비롯한 지지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홍 의원은 이번 대선에 강한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아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선거에 지면 감옥에 가야 할 겁니다. 이렇게 참혹한 대선이 되는 것이 참 유감스럽습니다. 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역할을 할 뜻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만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고집이 나 보통 센 사람이 아닙니다. 홍 후보에게 쏠렸던 2030 세대의 이탈도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 주말 수도권에서만 1,800명 넘게 탈당했고 75%가 2030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2030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이 한 번 느꼈던 정치적 효능감 계속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선대위 구성을 놓고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윤 후보 캠프 인사들을 파리떼에 비유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윤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10%포인트 이상 밀린 것을 거론하며 선대위 구성을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윤 후보는 당 중심의 선대위를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캠프 중심이 아니고 이제 캠프도 다 이 당 중심의 그 선대위 체제에 다 들어오고 소수가 주도하는 그런 식의 선거는 그렇게는 안 할 것입니다. 윤 후보는 첫 인선으로 중진 의원이자 친구인 권성동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자, 곧바로 여론 읽어주는 기자 안지연의 여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수요일 고정 코너인데 오늘 긴급 여론조사가 있어서 여기도 긴급 편성했습니다. 안 기자, 오늘 주목되는 부분은 뭐죠? 제가 오늘 주목한 지점은 바로 여기, 국민의힘의 컨벤션 효과입니다. 네, 안 기자가 민주당 경선 끝나고 나서는
컨벤션 효과가 아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국민의힘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컨벤션 효과, 대규모 정당 행사 이후 지지율이 상승하는 현상이죠. 그래서 국민의힘도 한번 따져봤습니다. 예. 먼저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후보 지지층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지층의 이탈 현상, 여론조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주말 이틀간 실시했던 JTBC와 글로벌 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홍준표 지지층 가운데 같은 당 윤석열을 찍겠다는 응답 보시는 것처럼 38.1%입니다. 10명 중에 4사람이 안 되는 꼴이죠. 차라리 민주당 이재명 후보 찍겠다는 응답이 30.5%였고요. 없거나 모른다는 응답은 17.8% 순이었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가 젊은 층에서 두터운 지지를 받았는데 이들의 표심의 변화도 있을까요? 네, 일단 홍 후보를 지지했던 20대 표심은 분산된 걸로 보이고요. 예. 이재명 후보가 일부 반사 이익을 누린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세대별 지지에서 이 후보가 지난 조사 대비 유일하게 증가한 쪽이 20대였었는데요. 다만 20대 이 후보의 현재 지지율은 윤 후보와도 보시는 것처럼 2%포인트도 차이가 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20대 지지의 절대 강자였던 홍 후보가 사라진 후 20대의 지지는 현재 보시는 것처럼 분산된 상태고요. 이 지지 후보가 없거나 모르겠다는 응답도 32.5%로 전 세대 중에 가장 높았습니다. 네, 이렇게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20대의 표심이 분산됐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에겐 마이너스 아닌가요? 그렇지만 다만 정권 교체하겠다는 여론이 61%로 워낙 높아졌고요. 때문에 20대의 지지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적을 뿐이지 전 세대에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특히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지는데요.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모두 10%포인트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윤석열 44.1% 대 이재명 26.6%로 윤 후보가 20%포인트 가까이 앞섰고요. 이 후보가 더 높은 지지율을 기록해왔던 인천, 경기 지역도 윤 후보가 오차 범위 내지만 더 높은 지지율 나타냈습니다. 네, 이 표심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근데 일단 경선 직후의 여론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수도권의 표심이 움직이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수도권이 부동산 이슈에 가장 민감한 지역입니다. 부동산이요. 네, 때문에 부동산 투기 의혹인 이 대장동 이슈와도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요. 이 대장동 이슈에서 이재명 책임론 57.6%로 지난 조사 때보다 소폭 올랐고요. 특검 여론도 66%로 이 후보가 주장하는 특검하지 말자는 여론 27.1%와 격차 더 벌어졌습니다. 네. 이 부동산과 대장동 이슈가 여전히 이 후보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대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60% 정도로 나왔는데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여기를 못 따라간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 후보 지지층이 생각하는 윤 후보의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권 교체 여론을 온전히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건데요. 지지 후보에게 우려 요소가 뭔지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윤석열 후보의 지지층의 경우 정치 경험 부족이 29.8%로 가장 높았고요. 30%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지지층의 경우 우려 요인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것과 대비가 됩니다. 또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윤 후보 책임이 있다는 응답 45.8%나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안지연의 여기에 오늘 결론 들어볼까요? 네, 오늘 결론은요. 국민의힘 컨벤션 효과는 있다. 단 20대는 빼고입니다. 네, 단 20대는 빼고 여기에 방점이 약간은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지연 기자였습니다. 네,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는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공약 대결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그 시작은 재난지원금 지급입니다. 이 후보는 전 국민에게 주자, 윤 후보는 자영업자 보상이 먼저다 이렇게 부딪힙니다. 어느 쪽이든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지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고승혁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주 1회 정책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놓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놓고 진지하게 논의할 1대1 회동을 제안드립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생각해보겠다고만 답했습니다. 두 후보는 당장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어제 이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 입장을 밝힌 윤 후보를 향해 부자 나라 가난한 국민이 온당하냐며 40조 원 규모의 추가 세수로 전 국민에게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윤 후보는 선별 지급,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피해를 입은 분들한테 거기에 맞춤형으로 해드린다는 얘기죠. 윤 후보는 정권 출범 100일 이내에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최대 50조 원 규모의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재원 확보엔 물음표가 붙습니다. 이 후보는 올해 추가로 거둔 세금이 약 40조 원이라고 설명하지만 올해 두 차례 추경으로 40조 원 이상을 썼고 이미 나라 빚이 많이 늘었다는 반론이 나옵니다. 윤 후보는 자영업자 보상금 50조 원을 국채 발행과 추경으로 마련하겠다지만 민주당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두 사람 공약 모두 재정상으로는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JTBC 고승혁입니다. 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부동산인데 이번 대선에서 민심의 향배를 가를 핵심 분야로 꼽힙니다. 두 후보가 그래서 특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뉴스룸은 앞으로 양쪽의 대선 공약이 나오면 세세하게 검증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지금까지 제시된 부동산과 외교 등의 큰 그림을 비교해봤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두 후보 모두 임기 내 250만 호 공급이란 목표치는 같습니다. 하지만 공공이냐 민간이냐, 부동산 정책을 주도할 주체를 두고선 갈립니다.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또는 평생 살 수 있는 재건축, 재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신규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며 이 후보는 또 모든 땅에 세금을 매기는 국토보유세 신설을, 윤 후보는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민 소환제가 국회의원만 예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또 지방의원들은 소환의 대상이 되는데도 국회의원은 이제 무풍지대입니다. 대통령의 초법적 지위를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 돌려놓겠습니다. 진정한 헌법적 대통령제로 대통령 개혁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대북 제재 완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병행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그 비핵화 의지가 있고 그 실천의 일환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저희들도 경제 협력을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공약 경쟁은 이제 본격 시작입니다. 누가 청년층과 중도층을 사로잡을 공약을 선제적으로 내놓을지 이번 대선을 판가름할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